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주택가 위로 큰 돌들이 내려왔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 때마다 피해를 입는 취약 지역들 모습까지 먼저 이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람 몸뚱이만한 돌에 줄을 묶습니다. 덜렁거리는 지지대도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야산에서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비가 문제였습니다. 돌더미가 주택기 난간에 걸려 다행히 집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를 했어도 불안감은 큽니다. 다음 주 계속 비 온다는데 저거 위험해서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 전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산을 쓴 주민들이 물에 잠긴 도로에 나와 배수 작업을 지켜봅니다. 재작년 장마철 물이 불어나 30대 여성이 휩쓸려 숨진 경기 광주시 목현동입니다. 지난밤 물에 잠겼던 도로는 이곳 목현천과 가까운 곳입니다. 2년 전 여름 폭우 때 무너진 집안 복구가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요. 주민들은 다시 찾아온 장마가 걱정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여기 다니기가 좀 섬찟섬찟했지요. 많이 불안하죠. 밤에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서 밖에도 내다보고.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가평군에서는 한국에 여행 온 40대 영국인이 하천에 고립됐습니다. 구조대원 허리까지 찰 정도로 물이 불었고 로프에 매달린 남성이 떠밀릴 만큼 물살도 거셌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바람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공사장 가림막이 떨어지고 인도에 세운 임시 보행자 통로도 쓰러졌습니다. 대전에선 한 조립주택 외벽이 떨어져 바로 옆 비닐하우스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주말 사이 제주도 한라산에 365mm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에는 특히 이미 비가 많이 왔는데요. 내일도 장마는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엔 짧고 강한 비가 오겠고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밤사이 거센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아파트 외벽도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8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제주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일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시작됩니다. 전남 해안은 120mm 이상, 제주도는 150mm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많은 비를 뿌린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또 몰려오는 겁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청과 경북 20에서 60mm, 호남과 경남은 30에서 80mm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길 반복할 거란 예보도 나왔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되는 게릴라 호우가 나타나는 곳에선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습도가 올라가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인 사망자 1명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일주일째인 오늘 오전 한국인 남성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건 처음입니다. 나머지 사망자 22명의 유족들은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26살밖에 안 됩니다. 너무 이게 죽음이 억울하고 허무하고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유족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아리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전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냥 출근하서부터 앉아서 우리는 머리 숙이고 일만 했거든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게 유족들 이야기입니다. 그 3사당은 그날까지 이 공장의 상품이 폭발한다고 모르고 이때까지 일했어요. 경찰은 사고 이후 공장 직원 등 참고인 20여 명을 불렀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수물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분향소에는 휴일을 맞아 중국 교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돈만 주면 일을 시키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니까 이게 사고야. 위에 분들이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언제든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찾아왔습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후보들의 말싸움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공한증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통과 신뢰, 경험 세 가지가 없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앞으로 그 대통령과 우리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의논하면서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원 후보는 지난 28일에도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자처한 배신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다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주장부터 명백하게 철회하길 바랍니다. 한 후보 측은 인신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한 후보에 대한 공포증, 이른바 공한증이 있더라도 협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자신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묻는 비판을 의식한 듯 총선 당시 각 후보들의 선거를 돕는 사진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 모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민당한테 패한 분들은 자숙과성찰의 시간이 아니냐. 배신의 정치 운운합니다만 우리 총선 왜 졌습니까?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로 끝난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설득해서라도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의 사퇴를 막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섰습니다. What you saw last night on the debate stage was Joe Biden, a president with integrity and character.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그간 정치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해왔지만 이날은 투표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옷까지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은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의 사퇴를 설득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47년 동안 함께하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깊이 관여한 그만이 바이든의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의 한 하원 의원은 토론 당일 질 바이든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영상과 함께 누가 통수권자인 거냐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선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사퇴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며 민주당이 그 절차를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바다나 위스콘신주 등 많은 주에서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젊은 후보로 교체된다면 트럼프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일본에선 일주일 뒤에 있을 도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의 정견 발표가 논란이 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56명이 후보로 나선 이번 선거인데 자세한 내용은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자정 무렵에 방영된 일본 NHK의 방송 화면입니다. 이날은 귀여운 나의 정견 방송을 봐주세요라는 기이한 당명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 후보의 정책 발표가 방송되었습니다. やっとみんな会えたね。どうも、私が可愛いで有名な内野愛理です。 유권자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대신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늘어놓습니다. 급기야 긴장돼 덥다면서 속옷 같은 옷만 남겨두고 상의를 벗습니다. カメラの前のあなたも今変な目で見たでしょ。私のこと恥ずかしいから。続きは後で。 신변 잡기 같은 정경 발표는 고스란히 공영방송에서 6분 동안 방영되었습니다. ただいまの放送は公職選挙法に基づいて 방송 이후 수화 통역사가 극한 직업이다라는 댓글은 물론 전파 낭비다, 일본은 끝났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56명의 후보가 난립한 도쿄도지사 선거는 황당한 선거 포스터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후보 사진 대신 시바견과 여성 나체 사진이 걸리거나 난데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이 아니면 제한하지 않는 일본 선거법을 악용한 겁니다. 한 차례 일본 정부가 경고했지만 옷을 벗는 기행은 막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 주택을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사진에서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든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리면서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부터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오릅니다. 정부가 오늘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 도심형 실내 수족관인 63빌딩 아쿠아리움이 오늘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다녀간 관람객이 9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마지막 모습을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도 다정한 연인들도 모두 들뜬 얼굴로 수족관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서울 63빌딩 아쿠아리움입니다. 1985년 7월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형 실내 수족관으로 물범과 펭귄, 거북이 등 약 250종류의 해양 생물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의 필수 관광 명소였던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이만했을 때 왔어요. 처음 와봤어요. 오래된 곳인데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아쉽고요. 네, 사진은 많이 찍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아쿠아리움을 좋아하던 아이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체험 같은 거 많이 하고 물고기도 많이 보고 펭귄도 보고 한 1년에 15번 정도? 맞아요. 어떤 물고기 좋았어요? 사양어. 39년 동안 9천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던 아쿠아리움. 내년엔 이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있던 해양 생물들은 일산과 여수, 제주 등 다른 지역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집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한다. 우리나라 연기 역사의 산 증인이시죠.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0세가 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뭐 그렇게 됐네요 뭐. 네. 근데 그치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다행히 그래도 이제 건강이 조금 유지가 돼서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연기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지금 이 연세까지 하실 거라고 꿈꿔오셨을까요? 전혀 그런 전제가 없죠. 오래 살다 보니까 후시거장 연기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직종이 그렇기 때문에 판 벌려놓으면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러졌다가도 현장 가면 벌떡 일어나서 이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직업적 속성이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쁜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료도 다 마찬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게 백상예술대상에서 예. 특별 무대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후배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눈물을 흘리는 후배들도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그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난 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시력이 떨어지는데 그건 뭐 이제 늙은 배우가 하나 올라갔으니까 이제 동정심도 생겼고 뭐 이런 건 요인들이 아니었나. 특히 우리 유연석 군 경우는 저하고는 사진시간입니다. 세종대학교 때 내가 교수로 있을 때 같이 작품도 했고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그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그저 열심히 한 배우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울림이 깊게 가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렇게 돋보이는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버티고 유지하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도 그래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평생 연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모자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네, 그런 물론 말씀. 예술 창작이라는 게 물론 그때그때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지 그게 그 분야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의 창조 영역은 무한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완성도 없고 끝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연기 열심히 해도 그 친구 곧잘 잘했네 이 정도지. 저게 연기의 끝이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A라는 배우가 하는 거고 B라는 배우가 하는 게 표현이 달라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자기의 예술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창작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마다 연극을 해오고 계세요. 네네. 지금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예. 2.25 때 생겼던 전쟁, 그다음에 거기서 생겼던 이산 가족들, 그다음에 거기서 생겼던 전쟁고와 이것을 한 여주인공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다룬 연극입니다. 이번에 하신 연극을 통해서 혹시 관객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메시지가 나는 있을까요?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네. 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얘기예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6.25 당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직접 목격을 했고 내가 피난도 겨울 피난, 여름 피난 가족대로 다 다니고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이건 정말 민족사에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비극이. 우선 남자들 젊은 친구들 다 잡아가지고 의용군을 끌고 갔다고. 내가 고1 때 6.25가 났으니까 그 후에 고등학교 과정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가장 꿈 많고 낭만적인 시절을 날려버린 거예요. 네. 쭉 이제 연기 생활을 69년 해오셨나요? 네. 해오시면서 지켜오신 선생님만의 연기 철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거야. 내 걸 완벽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서 대본 보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옛날 배우들은 우리가 뭐 거침없이 아이키 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원이 씨랑 나랑 계속해서 대사를 맞춥니다. 밥 먹고 와서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맞춰가지고 슉 들어가면 노에너지로 탁 끝내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킥 하니까 또 생각나는 야동순재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순재 선생님이나 뭐 신구 선생님이나 그런 약간 실버 시트콤 같은 프로그램 작품이 나오면 또 좋지 않을까. 아니 JTBC도 그런 걸 하라니까 그래. 늙은이 시트콤을 한번 하자는 얘기다. 그럴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신구, 나, 박근영 다 있잖아. 그러니까요. 너 왜 안 오냐 이거야. 꼭 보고 싶어요. 왜 안 합니까? 그 늙은이들을 해놓으면 그게 할아버지를 전제하면 가족들이 세 가족이 생기지 않냐 이게. 거기서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나오고 맞아요. 애환이 다 펴져서 언제나. 얼마든지 울리고 웃기고 있을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네. 꼭 볼 수 물론 있으면 좋겠어요. 작가의 역량에 달렸지만은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텐데.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괜찮은 후배가 보이면 자네 평생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신다고 하던데 최근에 그런 말을 해줬던 후배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필요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더 이렇게 되다 보면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친구 있고 건성으로 하는 친구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평생 할 수 없는 배우들이 많아요. 한때 하다가 끝나.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주해버린 우리가 드라마 하나 잘 걸리게 되면 뜬단 말이에요. 뜨면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로 평생을 이어가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혀 다른 역할이니까 다른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 변신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매달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 쳐주셨어요? 엄격하게 선배들이 앞에서 정형을 보이니까 네. 저도 참 보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뭐 욕하고 자식 올 것도 없어요. 다 모델을 우리들이 해 배우면 지들 와서 따라서 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배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후배들한테 선생님 같은 좋은 선배가 있듯이 선생님한테도 그런 연기 초창기 시절에 뭐랄까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얼마나지요. 우리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음으로 양으로 우리한테 비친 영향들, 그 양반들의 예술 정신, 그분들의 그 피와 땀이 바탕이 돼서 오늘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그 중간 단계고. 다시 태어나도 배우 하실 건가요? 지금 뭐 더 하죠. 요즘은 우리 때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힘들었던 화장. 지금 얼마나 수익성이 좋기만 하면 그냥. 오래오래 연기해 주시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연기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연기하면 행복해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